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66%. 34년 동안 연간 손실을 낸 해가 딱 한 번. $1,000를 넣었으면 9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한화 약 1,260억 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메달리온 펀드 이야기입니다. 수학자 짐 사이먼스가 만든 이 펀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외부 투자자 모집을 1993년에 닫았거든요. 직원과 가족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2020년 ARK 이노베이션 ETF. 캐시우드가 이끄는 이 펀드는 그해 152.8% 수익을 냈습니다. 테슬라, 줌, 코인베이스.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 투자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2022년이 되자 마이너스 67%. 모닝스타 분석에 따르면 ARK 펀드 패밀리는 10년간 투자자 가치를 143억 달러, 약 20조 원을 날렸습니다. 같은 기간 최악의 펀드 패밀리로 기록됐죠. 같은 주식시장에서 한쪽은 34년 동안 연평균 66%를 벌었고 다른 쪽은 10년간 20조를 날렸습니다. 왜일까요? 둘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고 둘 다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투자 철학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고 각각의 방법은 서로 다른 시장 환경에서 빛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무너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주요 투자 방법론 7가지를 전부 해부하겠습니다. 각각의 핵심 원리, 역사적 성과, 그리고 언제 먹히고 언제 죽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투자, 워렌 버핏. 이 이름 하나로 가치투자의 절반은 설명이 됩니다. 1965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끈 6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9.9%, S&P 500은 같은 기간 10.4%였습니다. 누적 수익률 550만이 1284%, 550만 %입니다. 1965년에 버크셔 주식을 1만 달러어치 샀으면 5억 5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가치투자의 핵심 원리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싸면 산다. 비쌀 때는 안 산다. 기다린다. 버핏의 표현을 빌리면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정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피터 린치도 가치투자의 전설입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29.2%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이 같은 기간 15.8%였으니 거의 2배. 13년 동안 S&P 500을 못 이긴 해가 딱 2번뿐이었습니다. 그가 맡았을 때 1,800만 달러였던 펀드는 14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피터 린치가 연 29.2%를 벌어주는 동안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평균 투자자의 수익률은 7%였습니다. 왜? 주가가 떨어지면 겁먹고 팔고 오르면 뒤늦게 사고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과 투자자의 수익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숫자가 가치투자의 가장 큰 약점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입니다. 가치투자는 맞는 전략인데 인간의 심리가 그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가치투자의 또 다른 약점, 2010년대 10년 동안 가치주의 연평균 수익률은 9.9%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장주는 14.4%였습니다. 매년 거의 5%피 차이, 10년이면 복리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금리, 양적 완화, 기술주 독주. 성장이 희소한 세상에서 투자자들은 성장을 보여주는 소수의 기업에 프리미엄을 몰아줬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성장 투자. 가치 투자가 싼 걸 산다면 성장 투자는 비싸도 더 비싸질 걸 산다입니다. 아마존을 PR 300배에 산 사람들, 테슬라를 적자인데 산 사람들.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5년 뒤 이 기업의 매출이 10배가 되면 지금 가격이 싸 보일 거라는 논리입니다. 성장 투자의 핵심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성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비싸게 산 주식은 그냥 비싸게 산 겁니다. 아마존은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다음 아마존이라 불리던 수백 개의 기업은 사라졌습니다. 생존자 편향. 성공한 사례만 기억되기 때문에 성장 투자가 쉬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모멘텀 투자. 이건 학술적으로 가장 많이 검증된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1993년 제가디시와 티트먼이라는 두 학자가 논문 하나를 냅니다. 최근에 올랐던 주식을 사고 최근에 빠졌던 주식을 파는 단순한 전략으로 연 12%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1965년부터 1989년까지의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6개월 모멘텀 전략으로 월 1%의 초과 수익, T값 3.07.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합니다. 모멘텀의 약점? 반전입니다.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는 순간 모멘텀 전략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2009년 3월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반등했을 때 모멘텀 전략은 하락 추세의 주식을 들고 있다가 반등을 놓쳤습니다. 모멘텀 크래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추세 추종. 모멘텀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멘텀은 개별 종목의 상대적 강도를 비교합니다. A 주식이 B 주식보다 최근에 더 올랐으니 A를 산다.
추세 추종은 시장 전체의 방향을 봅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 산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판다. 그렇다면 추세 추종은 실제로 돈이 됩니까?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바로 그 순간에 1973년에서 74년 오일 쇼크, S&P 500이 마이너스 36.3%, 같은 기간 추세 추종 매니지드 퓨처스 전략은 플러스 58.3%,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버블 붕괴, S&P 500이 마이너스 36.4%, 추세 추종은 플러스 49.6%, 2008년 금융위기,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는 수수료 차감 후에도 80%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걸 크라이시스 알파라고 부릅니다. 위기 때 수익을 내는 능력, 주가가 폭락하면 추세 추종은 숏 포지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공포에 떨며 손실을 보는 순간 추세 추종 시스템은 이미 방향을 틀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횡보장,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아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이때 추세 추종은 올라간다 신호에 사고 바로 빠지고 내려간다 신호에 팔고 바로 오르고, 이걸 위프소라고 합니다. 칼에 베이는 것처럼 작은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 2018년 같은 횡보 구간에서 추세 추종 전략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역추세 또는 평균 회귀 전략. 추세 추종이 흐름을 따라간다면 역추세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올랐으면 내린다. 너무 내렸으면 오른다. 주가는 결국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역추세의 약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위험입니다. 평균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평균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코닥, 노키아, GE, 한때 위대했던 기업들이 평균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역추세 전략의 전제인 평균으로 돌아온다가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퀀트 시스템 트레이딩. 메달리온 펀드의 66% 수익률을 만든 건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짐 사이먼스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를 받고 미국 국방부 암호 해독 기관에서 일하다가 수학 교수를 하다가 1982년에 르네상스를 세웠습니다. 그가 채용한 사람들? 월스트리트 출신이 아닙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통계학자. 그들이 만든 모델은 시장의 미세한 패턴을 잡아냅니다. 어떤 패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메달리온 펀드의 전략은 역사상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퀀트 트레이딩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인간이 공포에 질려파는 순간에도 알고리즘은 규칙대로 실행합니다.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더 사는 순간에도 시스템은 이미 팔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매니저는 29.2%를 벌었는데 투자자는 7%밖에 못 번 이유, 감정입니다. 시스템은 그 문제를 제거합니다. 퀀트의 약점, 모델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1998년 LTCM,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이 만든 헤지펀드가 러시아 금융위기 한 방에 파산했습니다. 모델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퀀트 모델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지면 모델은 무력해집니다. 일곱 번째, 인덱스 패시브.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 존 보글이 1975년에 뱅가드를 설립하면서 한 말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SP바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형 성장주 펀드 매니저의 92% 이상이 벤치마크 인덱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92%입니다. 10명 중 9명이 그냥 인덱스를 샀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15년 기간으로 보면 모든 카테고리에서 과반수의 액티브 매니저가 인덱스를 이긴 카테고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수료. 액티브 펀드의 수수료는 보통 연일 % 이상. 인덱스 펀드는 0.03%. 이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20년 후에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버핏 자신도 유원장의 아내에게 남길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액티브 투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쌓은 사람이 아내에게는 패시브를 권한 겁니다. 이 역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덱스의 약점?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2022년 S&P 500은 마이너스 18%, 그냥 앉아서 맞아야 합니다. 2008년에는 마이너스 37%. 인덱스 투자는 시장 평균을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당신의 자산도 무너집니다. 방어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투자의 불편한 진실.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 100년간 우상향했기 때문에 인덱스 투자가 먹힌 겁니다. 일본 니케이 225는 1989년 고점을 찍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 35년이 걸렸습니다. 2024년에야 겨우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1989년에 인덱스를 산 사람은 35년을 기다려야 본전이었습니다. 인덱스를 사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말에는 그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7가지 방법론을 전부 펼쳐놓고 보니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가치투자. 버핏은 60년 동안 연 19.9%. 하지만 2010년대 10년간 성장주에 매년 5%씩 졌습니다. 성장투자. 캐시우드는 한 해에 171.9%를 벌었지만 10년간 20조를 날렸습니다. 모멘텀. 학술적으로 연 12% 초과 수익이 증명됐지만 반전시 치명적입니다. 추세 추종. 위기 때 S&P가 마이너스 36%일 때 플러스 58%를 벌었지만 횡보장에서 칼에 베입니다. 역추세. 폭락 후 반등을 잡지만 평균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덤입니다. 퀀트. 메달리온은 66%를 찍었지만 LTCM은 파산했습니다. 인덱스. 액티브 매니저 92%를 이기지만 하락장에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결론이 보이십니까? 완벽한 투자법은 없습니다. 모든 전략에는 빛나는 시기와 무너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 최고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전략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가치 투자자가 되려면 10년의 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 투자자가 되려면 60% 하락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추세 추종을 하려면 횡보장에서 수십 번 손절당하는 걸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인덱스 투자를 하려면 폭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걸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주식 카페에서 본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가치 투자하다가 못 참고 모멘텀 했다가 모멘텀 하다가 물려서 장기 투자로 바꿨다가 결국 다 잃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략이 안 먹힐 때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도망친 직후에 원래 전략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채널 TQQQ 연구소의 전략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저희는 세 가지를 조합합니다. 추세 추종, 레버리지, 시스템. 추세 추종. 시장의 큰 방향을 판별합니다. 상승 추세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추세가 꺾이면 빠집니다.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가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QQQ가 200일선의 1% 위를 하회하면 매도하고 안전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왜 하필 1%인가? 200일선 정확한 지점에는 기관의 알고리즘 매도, 트레일링 스탑, 패닉 매도 주문이 집중됩니다. 그 매도 폭탄이 터지기 전에 1% 위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겁니다. 레버리지. 추세가 확인된 상승장에서 TQQQ, 3배 레버리지 ETF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냥 QQQ를 사면 상승장에서 20%를 벌지만 시스템이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판별한 구간에서 TQQQ를 들면 같은 상승에서 60%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 모든 판단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합니다. 200일선을 깨면 파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빅스가 특정 수준을 넘으면 방어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규칙입니다. 피터 린치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29%짜리 전략으로 7%밖에 못 번 이유, 감정. 저희는 그 감정을 제거한 겁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전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3만 달러로 시작한 시뮬레이션에서 이 전략은 약 331만 달러가 됐습니다. CAGR 60.3%, MDD-38.9%, 칼마 비율 1.5. 이 숫자를 맥락에 놓겠습니다. 같은 기간 TQQQ를 그냥 사서 들고만 있었다면 CAGR 38.3%에 MDD-81.66%, 칼마 비율 0.47. 수익률은 시스템이 60%대 38%로 앞서면서 최대 낙폭은 39%대 82%로 절반 이하입니다. 칼마 비율, 즉 위험 대비 수익 효율은 1.55대 0.47,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극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구간들을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시스템 전략은 마이너스 27.69%, TQQQ 바이앤홀드는 마이너스 69.83%,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시스템은 마이너스 36.56%, TQQQ 바이앤홀드는 마이너스 77.43%, 2025년 관세 전쟁 구간. 시스템은 플러스 50.48%, MDD 마이너스 23.48%. 같은 기간 TQQQ 바이앤홀드는 플러스 29.08%에 MDD 마이너스 56.84%. 패턴이 보이십니까? 시스템은 상승장에서는 TQQQ를 들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이 오면 미리 빠져서 손실을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추세 추종의 크라이시스 알파와 레버리지의 폭발적 수익을 결합한 겁니다. 대신 이 전략의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추세 추종의 고질병인 휩소, 속임 신호에 당합니다. 200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작은 손실이 쌓입니다. 완벽한 전략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최고의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거라고. 저희는 이 전략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실제 돈을 넣은 겁니다. 전략의 세부 파라미터, 200일선 외의 시그널들, 빅스 기반 방어 로직, 채권과 금의 전환 규칙,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추세 추종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는데 왜 공포에 팔고 나가시나요? 떨어지면 더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쌀 때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쫄아서 튀는 거네. 전형적인 개미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추종은 직관과 정반대입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상승하고 있으면 올라타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내립니다. 본능적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바로 레버리지에서 계좌를 녹이는 원인입니다. 공포의 사라는 일반 주식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QQQ가 20% 빠졌을 때 사면 반등하면 20%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QQQ가 20% 빠지면 TQQQ는 50% 이상 빠집니다. 거기서 공포에 산다고 추가 매수했는데 20% 더 빠지면 TQQQ는 추가로 40% 더 빠집니다. 이 시점에서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400%입니다. 진짜 개미는 떨어질 때 물타기 하다가 마이너스 80%에서 결국 손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15%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추세 추종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르고 있을 때 사는 겁니다. 비싸고 싸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는 200일선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는 방향이 틀리면 복리가 자산을 녹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복리가 자산을 폭발시킵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게 추세 추종입니다. 이 채널 자체가 10년짜리 실험이고 그 실험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전략의 디테일을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투자 방법론은 종교가 아닙니다. 가치 투자가 옳고 모멘텀이 그르다거나 패시브가 옳고 액티브가 그르다는 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500만%를 벌었고 짐 사이먼스는 퀀트로 9만 배를 벌었고 보글의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매니저 92%를 이겼습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끝까지 실행하는 것이 이 채널이 매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매도 신호를 내면 감정과 관계없이 팝니다. 매수 신호가 오면 무섭더라도 삽니다. 시스템을 믿고 규칙을 따르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투자 방식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이 채널은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전날 시황을 복귀하고 뉴스 속보를 생생히 전달하고 매크로 시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실제 돈을 걸고 알고리즘으로 매매하면서 그 과정을 통째로 공개하는 채널은 지구상에 이 채널밖에 없습니다. 10년 뒤 이 실험이 어떤 숫자로 끝나는지 같이 지켜보시겠습니까? 구독 눌러주십시오. TQQQ 연구소였습니다.